우리 한창민 의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도 오늘 하루 종일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요즘 하루하루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상황도 그렇고 네. 지금 수사나 탄핵 전국이 너무 하루하루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저희가 이제 김태형 기자님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의원님 오시면은 추가적으로 뭐 질문 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같이 그냥 내용 정리 쫙 하면서 네네.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윤 사령관과 방금 이야기 뭐 통화를 했지만 얘기하신 대로 이 계엄에 관련된 인물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네. 그리고 죄를 명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이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리고 그 밑에서 움직였던 군인들 그리고 뭐 경찰들 뭐 그 수사에 뭐 그러니까 내란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적법하고 적합한 처벌이 없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이 그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어떻게 체포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 한 명 한 명 지금 어떤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수사가 넓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사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한덕수가 그 조사를 받은 시점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네, 그러니까 이 탄핵 가결되기 직전에 아. 조사를 받았던 거고요. 총리 신분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조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조사를 받았는지까지는 저도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네.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네. 다만 이제 이 조사를 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참석한 12명,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한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 중에 9명을 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렇게 세 명을 김용호를 지금 빼고는 다 조사가 된 거라서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됐을지는 사실 뭐 유추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계엄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네. 그리고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어느 시점부터 이런 게 이제 모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사가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그 네, 쥐어 패는 건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잠깐만 좀. 네, 저도 이야기 들어가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양모 씨, 이 사람이 이제 김용현과 굉장히 오래된 집사,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뭐 맞습니다. 관리하고 수행하고 이런 인물인 것 같은데 이 양모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예, 이 뭘- 사람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김용현의 집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용현이 소대장일 때 소대장, 오래됐네. 굉장히 오래된 거죠. 통신병으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뒤에 그 인연을 계속 이어 나오다가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도 이제 함께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공간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 김용현의 어떤 잡무들을 다 처리해주고 있는. 장관 공간에서도 같이 네, 지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양 박사 내지는 양 비서관으로 사람들이 불러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 뭘 조사했냐? 네. 이 사람이 그 몰고 다녔던 그 차의 블랙박스. 블랙박스?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12월 17일. 그러면 이제 계엄이 진행됐던 그 한 달 가량.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 사람이 몰고 다녔던 이제 차를 카니발인 타고, 것 같은데? 차를 타고 돌아다녔을 텐데 이 어디에 갔었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밀 안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윤석열과 만난 장소라던가 롯데리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계엄 당일에도 무슨 김용현 공간으로 뭐 손님이 한 명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비밀 손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 손님이 이제 누구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 손님이 누구인지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밝혀질 텐데 네, 그 부분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이 양모 씨도 일단 조사를 받았고 또 하나의 아까 언급됐지만 노상원 애기 보살이었어요. 네, 애기 보살. 아기 보살. 아기 보살. 네. 제가 사실 어제 다른 방송에서 장난으로 네. 아기 보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와 의원님이 오늘 이제 그 네. 아기 보살 떴잖아요. 네네. 무속이 저는 여기서 또 등장할 줄은 네. 꿈에도 몰랐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정말 이제 저희 국민들이 워낙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무속의 힘 아니냐, 그걸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무속 정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핵심적인 역할 사람들은 그 무속에 의존하는 그렇죠. 경향성이 많고 네. 그쪽에서의 영적 교감이 이 정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질 흔적이 또 나타난 겁니다. 아, 아니 왜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진짜로 전 볼 때 아기 목소리를 낸대요. 그러니 아니 그게 더 놀라웠어요. 예. 노상원 얼굴 아시죠, 여러분? 네. 그 얼굴로 애기 목소리 야, 근데 그렇게 애기 목소리를 내면 맞춰야 되잖아요. 네. 놀랍도록 다 틀린다고. 그 후기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후기 안 그래도 지금 뽑아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역적 교감을 가지고 있는 아기보살 아니라 자기가 그쪽에 심취하고 싶어가지고 흉내를 낸 수준이 아닌가. 예. 얼굴 보기에는 거의 80년대 신군부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근데 후기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엉망진창. 무슨 소린지 물어봐도 시끄럽고 미친 사람처럼 무서웠다. 완전 엉뚱한 소리만 한다. 계속 애기 목소리로 이야기해준다. 내가 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런 사주는 처음이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약간 쌓였던 게 뭐냐면 노상원이 지금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사 과정에서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예 막 진짜 헛소리 해버릴까봐 네. 조사 방해 느낌으로.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저 그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우리 아기보살님이 어린이 세트 시켜가지고 계엄이 아니라 사주를 봐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데 다행히도 점집에서 군 배치를 하기 위한 계획 메모가 발견이 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술로 피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네네. 그리고 노상원이 이제 계엄 보름 전에 체포 명단을 전달합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에 그걸 이제 그 정보사 대령 2명이 판교 정보사에 가서 그 대기하고 있던 특수 요원들을 선별을 해요. 그 이후에. 정대령, 김대령. 예, 두 맞습니다. 사람. 그 정도령, 김도령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예.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심지어 노상원은 원접 타격까지 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점 타격. 북한 오물풍선이 그간 너무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 김용현이 그 지시에 따라. 저 얼굴로 지금 이 애기 얼굴로 목소리. 애기 목소리 냈다고 생각. 좀 사실은 좀 네. 섬뜩해요. 섬뜩해. 진짜 예. 섬뜩해요. 오히려 더 섬뜩해요. 야, 그럼 저 표정으로 지금 애기 목소리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무섭다. 약간 그 엑소시스트 같은 느낌 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점 타격 얘기가 돌아와서 근데 그거는 네. 원래 최초에는 김용현이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김용현과 보도가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노상원이?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뒤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오물풍선을 갑자기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거 띄우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그 안전 문자, 그 알림 문자를 보낼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의심을 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그냥 날리지는 않을 텐데 왜 그러면 그 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극우 시민단체에서 이 오물풍선을 날리도록 계속 유도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되고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만 그 보도가 되느냐. 심지어 이 오물풍선이 왜 그 대통령실 그 앞에까지도 날라오는데 그러네. 그런 보도가 왜 이어졌느냐라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네. 그 의문이 여기서 이제 풀리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오물풍선을 이용해서 북한과의 교전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단순하게 뒤에서 우리 총 쏴줘 이런 게 아니라 북한하고 이게 단절된 상황에서 자극시켜서 반작용이 올 때 그걸 빌미로 다시 한번 원점 타격을 하는 이런 세세한 계획들이 그들의 머리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 쪽으로 뭐 무인기를 날렸던 전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계엄과 더불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까지 했었는데 사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계엄,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설을 좀 세워보자면 전쟁과 그리고 계엄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이제 무력화
그리고 사법부의 무력화, 그리고 장기 집권이라는 그 플랜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외환죄. 적용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유발해서 네. 외부에서 오히려 도발을 그러니까 침입을 그렇죠. 유도하는 예, 그 예. 외환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지금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화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의 어떤 범죄라던가 어떤 혐의라던가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가 더 많이 나오기 많이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북한이 개입했다. 북한의 용병. 근데 김용현마저도 그때는 북한이 용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윤석열은 파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감추려고 했던 군인들과 군 출신들과 그리고 이 용병과 파병의 그 단어 선택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그 생각을 표출하고 싶었던 윤석열 그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빨리 공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막 지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정말 생각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한기호 의원하고의 그 대화 네. 내용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다 맥락이 있어가지고 김용현을 비롯한 사실은 하나의 후예들인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계획적으로 지금 집요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은 자기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래 한번 하지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를 잘 막아냈고 우리가 그렇죠. 네네. 일단 잘 막아냈고 대신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각 인물들이 나오는 증언들로 윤석열의 논리는 계속 깨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군 수뇌부의 국회에서의 거짓말도 다 박살이 나고 있는 과정입니다.